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과학과 김만입니다. AI4 버추얼 스크리닝의 네 번째 강의로 3D CN을 이용해서 버추얼 스크리닝을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CNN 방법에 활용될 CNN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3D CNN을 활용한 버추얼 스크리닝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그 액티브와 인액티브를 구분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관련된 논문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논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리그러스, 그 바인딩 오퍼런트를 스코어링하는 리그레션에 활용하는 이그젠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D과 로즈넷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어떤 방법을 활용했고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퍼포먼스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들의 장단점이 어떤 건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의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딥러닝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DNN은 각각의 퍼셉트론들이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 완전히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의 모든 퍼셉트론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히든 레이어 1과 히든 레이어 2에 있는 퍼셉트론들이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어떤 단점이 있느냐, 우선은 이 각각의 연결들이 다 하나의 파라미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은 이 많은 파라미터들 때문에 오버핏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그 많은 양의 메모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의 로컬 피처 혹은 그 스트럭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구분한다 혹은 랭귀지를 스터디한다 라고 하면은 그 각각의 그 픽셀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단어들 사이에 관계가 있겠죠. 그런 로컬 피처들을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fully connected layer를 쓰게 되면은 그런 로컬 피처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된 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혹은 이제 CNN 방법인데요. 그러면 CNN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면은 어떤 벽에 걸려 있는 사진 또는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이 전체의 그림을 한 번에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 로컬하게 비춰주는 어떤 그 프레쉬를 비춰서 하나씩 우리가 턴온을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고 해서 이제 이 각각의 요 영역을, 로컬한 피처를 보는 영역을 리셉티브 필드라고 부르고, 이 리셉티브 필드를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컨볼빙 한다고 해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리셉티브 필드를 이용해서 전체 영역을 다 이렇게 컨볼빙 하고 나면은, 그리고 각각의 로컬 피처들의 인포메이션들을 활용해서 전체 이미지를 다시 우리가 이제 밝힐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어떤 그 로 데이터의 피처를 얻어내는 것을 이 CNN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리셉티브 필드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를 전체 영역에 대해서 컨볼빙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사진을 보게 되고, 예를 들면은 이 RGB로 되어 있는 색깔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나의 리셉티브 필드를 쓸 필요가 없겠죠. 다양한 어떤 색깔을 보는 리셉티브 필드를 활용함으로써 이 이미지에서 전달해주는 다양한 인포메이션들을 모으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이제 어떤 피처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CN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fully connected layer 혹은 딥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퍼셉트론 사이에 다 이제 fully connected 되어 있죠. 반면에 CNN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동시에 세 개의 픽셀을 정보를 비추는 어떤 리셉티브 필드가 있다고 쳐보면은, 첫 번째 이 로컬 피처에서 이 인포메이션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다음 레이어에 하나와 연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컨볼빙, 똑같은 이 리셉티브 필드를 컨볼빙 함으로써 이웃하는 퍼셉트론과 또 이웃하는
이 퍼셉트론 사이에 이제 연결이 이어지고 또 차례대로 이어짐으로 해서 이 전체 영역을 커버하게 되는데, 이것과 이것 사이를 비교해 보면은 이 경우에는 모든 이 커넥티드 라인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한 반면에, 이 경우에는 이 색깔로 표시한 것처럼 요 하나의 리셉티브 필드 안에서 정해진 파라미터들이 컨버빙 할 때 이 값을 유지함으로써 웨이트를 쉐어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러너블 파라미터로 사용하는 이 웨이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이 숫자를 줄임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버피팅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렇게 그 로컬 피처를 보게끔 이 웨이트를 트레이닝함으로 해서 이 로컬 피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빙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트랜슬레이션 인베런스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 덕분에 이 CNN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레코그니션에 굉장히 널리 활용되었고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랭귀지 모델에도 똑같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2차원의 디짓 넘버로 표현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쳐보죠. 그랬을 때 우리가 3x3 크기의 리셉티브 필드를 여기다 비춘다고 하고, 이 리셉티브 필드의 웨이트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이런 숫자로 보여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셉티브 필드를 요 영역에 이제 취했을 때 이 인풋 값과 웨이트를 곱해서 서메이션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때 이제 이것 값을 계산해 보면 이제 살아나는 값이 얻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현재의 히든 내에서 요 값들 111, 011, 001에 해당하겠죠.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이 리셉티브 필드가 가지고 있는 웨이트 값을 곱해서 서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리셉티브 필드 안에서. 그리고 이제 적절한 바이아스 값을 취함으로 해서 전체의 이 시그널 값을 얻게 되고, 이 이렇게 얻어진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 펑션이나 렐루, 로지스틱 펑션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다음 레이어의 퍼셉트론에다가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미지에서 이렇게 3x3 리셉티브 필드를 취했을 때 이런 연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값을 얻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이 리셉티브 필드를 한 칸 이동함으로써 이제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학습을 하게 되고, 한 칸 내려오면 이 영역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또 한 번 넘어가면은 이 영역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총 4번을 컨버빙 함으로써 전체 이미지 영역에 대한 로컬 피처를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이걸 확장한다고 치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딥하게 쌓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예인데요. 처음에 이제 인풋 이미지가 32by 32by 3의 이미지라고 쳐보죠. 여기서 3은 채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 같은 RGB 형태의 채널 값을, 픽셀 값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크기의 이미지가 있다고 치면은, 예를 들면은 5x5의 리셉티브 필드를 쓰고, 이 리셉티브 필드는 현재의 이 이미지가 3개의 채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크기의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하기 때문에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리셉티브 필드 크기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4개의 서로 다른 아웃풋 값을 얻기 위해서 이런 동일한 크기의 리셉티브 필드를 4개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컨버빙을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디멘전이 줄어드는 28by 28에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필터를 썼기 때문에 각각의 필터가 주는 서로 다른 값, 그래서 4개의 채널을 가지는 그 다음 레이어의 값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얻어진 이 히든 레이어의 값에 대해서 또 다른 크기의 필터를 적용시킬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5 곱하기 5 곱하기 4의 필터를 적용시키고 6개의 인디펜던트한 리셉티브 필터를 적용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24by 24by 6에 해당하는 히든 레이어의 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시켜서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를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어떤 넌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시키는 이 컨볼루션을 멀티레이에 적용시킴으로써 이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 디멘전을 줄이기 위해서 풀링이라는 작업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풀링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은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값을 얻게 되죠. 근데 이 값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과 같은 4x4의 어떤 중간 내외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디멘전을 줄이고 싶다고 치면은 디멘전을 반으로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4개의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값을 얻어서 이 4개의 픽셀로부터 하나의 픽셀을 얻게 되고요. 또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맥스 풀링을 통해서 최대값을 얻어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최대값을 얻어내고 최대값을 얻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이 4x4를 2x2의 이미지로 디멘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번에는 이제 에버리지 풀링을 할 수 있는데요. 요 4개의 픽셀 값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시켜물어서 하나의 값을 얻어내고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의 이 디멘전이 줄어들어 있는 이미지의 픽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멘전을 줄이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디멘전이 줄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이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파라메터 숫자를 줄이고 컴퓨테이션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오버피팅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가 있어서 레귤라이제이션 이펙트를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풀링 작업에서 상당한 양의 인포메이션 로스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성능을 떨어뜨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풀링을 쓸 건가 말 건가, 어떤 형태의 풀링을 쓸 건가 하는 것들은 실제 이제 이런 임피리컬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적절한 방법을 얻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CNN 방법의 우수한 성능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개와 고양이를 서로 구분해내는 이미지 챌린지넷에서 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이 딥뉴럴 네트워크가 쉘로 러닝을 뛰어넘게 되는데, 이때 활용된 딥뉴럴 네트워크가 이 CNN 방법입니다. 알렉스 넷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8개의 히든 레이어를 포함하는 거고,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이 히든 레이어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점점점 딥한 CNN이 만들어지고, 그때마다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제 이 레지넷이라고 불리는 것이 5% 이하의 에러를 달성하게 되고 이 챌린지넷이 끝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CNN을 어떻게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할 것인가를 차례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시스템은 이런 2차원 개고양이 같은 2차원 이미지가 아니라 프로테인과 리간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3차원 형태의 구조물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이제 3차원의 CNN을 활용해야 될 것이고요. 이때 이 프로테인과 리간드를 이미지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미지로 인식하는 건가 하는 거를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특정 단백질과 리간드가 결합이 되어 있다고 쳐보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바인딩 어퍼넌트를 예측할 때 전체 단백질의 구조를 알 필요가 없겠죠. 실제 이 리간드가 잘 결합되어 있는 바인딩 사이트에 대한 3차원적인 인포메이션이 제일 중요할 것이고요. 이때 이 바인딩 사이트의 인포메이션을 3차원 그리드에 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혹은 이거를 벡토라이즈드 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옹스롱의 어떤 그리드 스페이싱을 가지는 우리가 3차원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때 어떤 특정 그 애톰이, 그게 아미노 애시드든 혹은 리간드든 특정 애톰이 어떤 특정 위치에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면 여기는 카본이 있다, 여기는 나이트로젠이 있다, 여기는 하이드로젠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애톰 타입별로 채널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이 카본이 아로마틱 카본이냐 알리파틱 카본이냐 등을 구분함으로써 좀 더 채널 숫자를 늘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인딩 사이트를 위주로 코어 컴플렉스의 이 3차원 구조를 3차원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CNN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이 데이터를 리프레젠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애톰 포지션을 이제 하고 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의 영역들이 애톰이 없게 되면 0이 되고,
애톰이 있는 특정 포지션만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애톰을 하나의 포인트로 볼 것이냐, 혹은 이렇게 공간에 퍼져 있는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볼 것이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애톰의 포지션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애톰의 density 형태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애톰 density를 표현하는 식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는데요. 어떤 애톰 센터에서 제일 큰 값을 가지고 이 레디어스가, 디스턴스가 이 애톰 센터로부터 멀어짐에 따라서 점점 익스포넨셜하게 이 값이 이제 감소하는 식으로 공간에 컨티뉴어스하게 표현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빨리 0으로 수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쿼드래틱한 펑션을 쓰고, 어느 영역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0이란 값을 써서 이 전체적인 그리드에서의 어떤 스파시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이 논문에서 활용한 이 그리드에 표현하는 어떤 애톰 덴시티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시화한 것인데요. 그래서 애톰을 하나의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덴시티 형태로 표현해 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애톰의 포지션들 혹은 이 컴플렉스 구조의 3차원 구조를 이 3차원 이미지화 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3차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이 구조가 인풋 내에 들어가게 되고, 컨볼루션 넷과 풀링, 컨볼루션 넷, 풀링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멘전을 줄이게 되고 어떤 피처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어진 피처를 대상으로 fully connected layer를 적용시키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을 활용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하는 3D CNN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2차원 컨볼루션과 다르게 3차원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필터도 당연히 이제 3차원에 돼야 되고, 2차원일 때는 이런 그 필터를 적용시킬 때의 서메이션이 두 개의 루프를 돌게 되면은 3차원일 경우에는 X, Y, Z 그 세 개의 루프가 들어가게 되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3차원으로 이제 확장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이 구조 기반 버추얼 스크리닝에 활용한 예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액티브 컴파운드와 인액티브 컴파운드를 구분하는 이 바이네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템넷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이 CNN을 활용한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톰넷은 아토마이즈를 창업한 이 저자들이, 아토마이즈를 창업한 사람들이 이제 제안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아톰넷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이때 활용한 데이터셋은 캠불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캠불 데이터를 활용해서 듀드 데이터셋을 생산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때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만족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IC50 값 혹은 KI 값이 1몰보다 1 마이크로몰보다 이하가 되면은 이것들을 이제 액티브라고 우리가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 타겟 컴피던스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타겟의 바인딩 어퍼너티가 잘 알려져 있으면서 그때 이 타겟의 구조가 2.5 옹스트롬 안의 레졸루션에서 판명된 것들만 활용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하이 퀄리티의 구조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인즈 룰을 통해서 필터링해서 어느 정도 이런 드럼 라이크니스가 높은 컴파운드들을 액티브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348개의 타겟을 얻게 되고, 이 타겟에 해당하는 총 12만 3천 개에 해당하는 액티브 컴파운드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를 이제 어노테이션 하게 됐고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인액티브한 컴파운드가 필요한데, 이 각각의 액티브 컴파운드들에 대해서 30개에 대응하는 디코이를 찾게 됩니다. 이때 이 디코이를 만드는 방법은 듀드 방법을 만들 때 비슷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징크로부터 디코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베미스 몰코 스캐폴드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고, 이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각각의 액티브들끼리는 3마이크로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들을 이제 얻어내게 되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팅 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액티브 한 것들은 이 실험에서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30 마이크로몰보다 더 큰 것들을 이제 인액티브라고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액티브와 인액티브에 대한 컴플렉스 구조는 이 오토닥 비나의 도킹 방법을 활용해서 리간드 포즈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78,900개의 액티브, 그리고 36만 3,000개의 디코이를 얻어내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인액티브가 되겠죠. 그리고 총 290개의 서로 다른 타겟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활용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이 테스트한 결과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캠블, 그다음 듀드, 30개의 타겟, 102개의 타겟들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이제 테스트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캠블 20에 대한 인액티브에 대해서 각각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때 AUC 값을 보게 되면은 잘 알려져 있는 그 오토닥의 스미나 방법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도킹 방법이죠. 그래서 AUC 값이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3D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것이 도킹 방법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스크리닝에 특히 중요한 것이 이런 그 false positive rate가 작을 때에서 얼마나 이제 정확하냐가 중요한데요. 이 로그 AOC 값은 이렇게 인리치먼트가 높은 값에서 AOC 값을 보기 위해서 이제 새로 구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서 이제 더 높은 값이 당연히 성능이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3D CNN이 스미나에 비해서 이 로그 AOC 값에서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3D CNN이 기존의 그 피직스 베이스드 도킹 방법에 비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아톰넷이 이런 스미나에 비해서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가를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수행했는데요. 이 각각의 타겟에 대해서 아톰넷과 스미나를 적용시키고 각각의 타겟에 대한 AOC 값을 얻어서 0.5보다 큰 타겟이 얼마나 있느냐, 0.6보다 큰 것이 얼마나 있느냐, 0.7보다 큰 것이 얼마나 있느냐 각각을 살펴봤는데요.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타겟에 대해서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0.5보다 큰 것들은 이렇게 아톰넷과 스미나가 이제 골고루 많았지만, 이 값이 커질수록 예를 들면 0.8, 0.9 이상이 되게 되면은 스미나는 개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반면에 아톰넷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 타겟들이 이 0.8, 0.9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 3D CNN 방법이 기존의 피직스 기반의 도킹 방법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연구로, 이거의 후속 연구겠죠? 비슷한 연구로 2017년에 보고된 라고자와 그의 동료들이 제안한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용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이 도킹 포즈, 액티브와 디코에 대한 도킹 포즈는 이전 아톰넷 연구와 같이 오토닥 비나를 통해서 이제 얻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 3차원 3D CNN의 특징을 활용해서 포즈 프리딕션도 하게 됩니다. 이때 포즈 프리딕션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C사가 되게 되고, 이 C사는 466개의 리간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코크리스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리간드의 바인딩 어퍼너티가 10마이크로몰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 337개를 이제 가지고 활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인딩 포즈를 도킹을 활용해서 이제 제너레이션 함으로써 실제 크리스탈 바인딩 포즈와 RMST 값이 2옹스트롱보다 작으면은 얘네들은 코렉트한 포즈라고 생각하고, 4옹스트롱 이하면은 이제 틀렸다, 네거티브 샘플로 해서 이 바인딩 포즈에 대해서도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체 745개의 포지티브 샘플을 얻었고 3251개의 네거티브 샘플을 얻었습니다.
버추얼 스크린도 똑같이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톰넷과 같이 듀드셋을 활용하게 되고요. 22,600개의 포지티브 샘플, 그 다음 140만 개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샘플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인디펜던트한 테스트 셋으로 MUB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MUB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액티브와 인액티브의 구조적인 유사도 때문에 사실은 이 듀드나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포즈 프리딕션의 결과를 살펴보면요. AOC 커브를 그려보면은 이 C사를 이용해서 활용했을 때, 듀드를 가지고 활용했을 때, 그 다음 C사와 듀드를 2대1로 섞어서 활용했을 때, 이 각각의 AOC 값을 보면은 0.79에서 0.45까지 다양한 값을 보여주고, 듀드를 썼을 때보다 이런 정확한 포즈가 있는 C사나 이것들을 섞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능은 그 오토닥 비나보다 이제 좀 더 나은 성능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다른 팩터로 이렇게 이제 이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한 포즈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트루 코렉트한 포즈다라고 하는 확률 값을 주게 되는데, 이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차례대로 이제 랭킹을 매겨서 탑 1에 들어간 것이 실제 바인딩 포즈와 같을 퍼센트, 그 다음 탑 3 안에서 아무거나 실제 코렉트한 포즈와 같을 퍼센트, 그 다음 탑 5 안에 들어간 게 이제 맞을 확률 등등을 각각 이제 계산해 해봄으로써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듀드로 학습한 것들, C사로 학습한 것들, 듀드와 C사를 섞어서 학습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능을 테스트했고, 랜덤과 오토닥 비나와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했습니다. 탑 1에 대해서는 비나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탑 3나 탑 5를 썼을 때는 이 C사를 썼을 때 혹은 이것들을 섞어서 썼을 때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고, 이 퍼센티지가 60%, 70%에 해당하는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스크리닝에 대해서도 AOC 커브를 그려서 그 에어리어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이 듀드셋에 대해서 0.868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스코어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듀드와 C사를 섞었을 때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성능, 그 다음에 이제 비나를 썼을 때는 이 3D CNN보다 좀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줬죠. 또 한 가지 이제 흥미로운 값으로 이제 RE 스코어를 측정했는데요. RE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false positive 레이쇼 값을 가질 때의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rate의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false positive rate가 0.5%의 스레스홀드를 가질 때, 그때 이 RE 스코어 값이 CNN 같은 경우에는 42, 29 정도의 값을 보여준 반면에 오토닥 비나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의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듀드가 이 3D CNN이 월등히 성능이 뛰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타겟에 대해서 AOC 값을 보면은 이 다양한 타겟들이 있고요. 듀드에 포함된 다양한 타겟들이 있고, 각각의 타겟에 대한 AOC 값입니다. 그래서 이 AOC 값이 어떤 때는 높고 낮고 이 정도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 이 0.8 이상의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비나 방법보다 거의 모든 타겟에 대해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볼 수 있고, 듀드로 트레이닝 했거나 혹은 듀드와 C사를 섞어서 트레이닝 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 비나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D CNN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구조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도킹에서처럼 이제 이 각각의 구조들이 어떤 바인딩 어퍼너티에 기여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리간드가 있으면은 이 특정 리간드에서 하나의 애톰을 지우는 거죠. 지운 다음에 바인딩 어퍼너티를 계산하고, 그 다음 이제 이 두 개의 차이를 봄으로써 이 애톰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특정 레지드를 다 지움으로 해서 프래그먼트를 지워서
똑같이 이제 스코어링을 하게 되고,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이제 그 전체적인 요 프레가먼트의 바인딩 어퍼너티 기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단백질에 대한 기여도도 볼 수 있는데요. 특정 레지듀를 지워서 스코어링을 하고, 그 지웠을 때랑 지워지지 않았을 때랑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 레지듀의 바인딩 어퍼너티에 대한 기여도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한 데이터셋으로 MUB에 적용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액티브를 MUB에서 얻고 디코이를 MUB에 얻었을 때, 이때가 이제 MUB는 액티브와 인액티브 디코이들이 서로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요. 이 비나와 듀드를 했을 때 비나도 성적이 높고 듀드도 성적이 낮습니다. 이 듀드셋에 대해서 액티브, 인액티브를 구분할 때 AOC 값이 0.87에 가까운 값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성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MUB와 캠볼 MUB를 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높아진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가 시사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듀드셋으로 트레이닝 한 결과를 가지고 서로 인디펜던트한 셋에 대해서 이제 이 버추얼 스크리닝을 수행하면은 그 성능이 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 방법, 3D 실행 방법이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 오토다 비나보다는 성능이 뛰어나다고 이분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3D CNN을 이용해서 스코어링 혹은 리그레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제 example로 KDeep이라고 하는 딥러닝 모델인데요. 이 사람들 똑같이 이제 3D CNN을 활용하는 대신 이 프로테인 리간드의 앱솔루트 바인딩 어퍼니티를 학습하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이 구조와 이 구조에 해당하는 어떤 앱솔루트 바인딩 어퍼니티 값이 이제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PDB 바인드를 활용했고요. 2016년 버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이 리파인 셋과 코어 셋이 존재하는데, 이 리파인 셋에서 코어 셋을 뺀 나머지 값을 이제 트레이닝에 활용했고, 그다음에 테스트에는 이제 코어 셋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의 단백질이 서로 겹치지 않게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인딩 어퍼니티 값으로는 KD, KI 혹은 이제 IC50 값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톰 피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활용했는데요. 하이드로포빅이냐, 아로매틱이냐, 하이드로젠 본딩 억셉터냐, 도너냐, 혹은 이제 이 포지티브 아이노저블 하냐, 아니면 네거티브 아이노저블 하냐, 메탈릭이냐, 익스클루디드 볼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 애톰 피처로 활용함으로써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3차원 구조를 복셀라이제이션 하게 되는데요. 복셀라이제이션을 할 때 이 애톰 덴시티를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R 값이 애톰 포지션과 정확하게 같게 되면은 이 값이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되고 1이라는 웨이트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R 값이 반데르발스 레디어스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전체 값이 0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NR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절로 이제 이 컨트리뷰션이 사라지는 식으로 해서 애톰의 덴시티를 이제 표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애톰의 피처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톰의 특징들을 이제 다양한 채널들로 표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이 3차원 이미지에 대해서 컨볼루션 필터를 이제 적용시켰고, 풀링을 통하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거에 대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적용시키고, 이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코스트 펑션으로 써서 바인딩 어퍼니티를 리그레이션 하는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각각의 여러 단백질에 대해서 이 피어슨 콜레이션 값을 이제 실험값과 비교해서 피어슨 콜레이션 값을 이제 표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꽤 높은 콜레이션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방법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다른 어떤 쉘로우 머신러닝 방법들에 비해서 어떤 것들은 좋고 어떤 것들은 성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 혹은 심플 에버리지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이 방법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이제 KD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은 서로 다른 어떤 그 히든 피처, 데이터 가지고 있는 어떤 히든 패턴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분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스코어링 방법은 이제 로즈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로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봤던 KD에서 달라진 점은 이 포스필드에서 몰레큘러 미케닉스에 활용하는 그 포스필드 에너지를 하나의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셋은 똑같이 이제 PDB 바인드를 쓰게 되고, PDB 바인드 리파인 셋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코어 셋으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와 좀 더 인디펜던트하게 얻어진 시사, 아스텍스, FEP, 이건 프리에너지 퍼터베이션으로 얻어진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PDB 바인드 중에서 NMR로 얻어진 그 구조식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로제타 포스필드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이 바인딩 사이트를 이제 피처라이제이션 하게 되고, 로제타 넷이라고 하는 로즈넷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프리딕션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제 그 CNN이 활용하는 필터는 크게 두 가지를 썼는데요. 하나는 레즈넷이고 하나는 스퀴즈넷입니다. 레즈넷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는 거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이 일반적인 CNN과 달리 이 인풋 이전 내의 인풋을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이 소위 이제 스킵 커넥션이라는 방법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통과해서 나온 아웃풋 값 fx와 이전 내에서 액티베이션을 통과하지 않은 값 두 개를 이제 더해줌으로써 이전 내에서 인포메이션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전달되게끔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착용하는 것을 레즈넷 블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러한 이유를 쓰는 이유는 소위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딥하게 쌓았을 때 생기는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고, 이 레즈넷을 활용했을 때는 훨씬 더 딥하게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리셉티브 필드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디멘전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이 아웃풋을 통과한 값과 이전 내의 값에 서로 이제 크기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때 소위 이제 그 제로 패딩이라고 하는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서로 이제 그 디멘전을 매칭을 시켜서 더해주는 테크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레인넷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볼루션 필터를 계속 연속해서 반복하는 반면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필터를 두 번 적용시키고 스킵 커넥션을 하고 두 번 시키고 스킵 커넥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딥하게 쌓을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 구글은 이 레즈넷을 구현할 때 50개의 레이어, 101개의 레이어, 심지어 1000개 이상의 레이어를 쌓더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었고, 2015년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즈넷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플레인 컨볼루션 넷과 레즈넷을 동시에 이제 활용해서 레즈넷 같은 경우는 좀 더 딥하게 쌓아서 이제 학습을 수행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애톰 피처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했고요. 이전의 KD 방법과 이제 유사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8개의 이 피처를 RDKS로부터 이제 얻어냈고, 그때 학습을 할 때 이 4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터를 활용하는 거, 그때 이 4개는 이제 아로마틱 카본,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포지티브 아이노이저블, 네거티브 아이노이저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 이제 몰레큘러 미케닉스, 로제트 포스필드를 사용한 몰레큘러 미케닉스 포스필드 에너지 값을 결합한 방법을 이제 디폴트 값에 이제 레즈넷으로 이제 학습을 시켰고요. 그 다음 이거랑 다르게
이 8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트를 다 활용해서 그 에너지를 빼고 8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학습한 거, 그 다음 이제 요 4개만 가지고 활용한 거, 그 다음 이제 몰레큘러 에너지만 가지고 활용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각각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몰레큘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제타 포스 필드로 얻은 것들인데, 그때 이제 활용하는 값이 어트랙티브한 거, 일렉트로스태틱한 거, 임프레시브 솔베이션, 리펄시브, 일렉트로스태틱,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시트 솔베이션, 이 각각에 대해서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로 이제 이미지화 했고, 이것들을 이제 복셀레이션 할 때 같이 이제 표현함으로써 3차원 형식의 에너지 서피스를 이미지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이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활용한 결과들을 보면은 이 4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터와 아까 그 포스 필드를 결합해서 활용한 것을 이제 로즈넷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개를 쓴 거를 8HDMD, 그리고 이제 4개를 쓴 거는 4HDMD, 그리고 에너지만 쓴 것들 해서 총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5가지 형태의 어떤 인디펜던트한 셋에 대해서 루트민 스퀘어 에러 값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즈넷 같은 경우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다음과 같은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보여줬고, 이것들을 이제 에버리지 한 값이 이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서로 다른 그 디스크립터에 비해서 로즈넷이, 그러니까 4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터와 에너지를 결합한 디스크립터를 활용해서 학습한 로즈넷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으로는 4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터를 활용해서 학습한 모델이 이거와 아주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8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터를 썼을 때 조금 더 이제 떨어지는 성능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에너지만 활용했을 때는 가장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이유는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그 디스크립터 숫자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반면에 러너블 파라메터가 늘어남으로써 이제 오버피팅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적절한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아마 4개의 몰레큘러 디스크립터와 에너지를 활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준 걸로 봐서 여기서 이제 컴프로마이즈가 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즈넷과 스퀴즈넷. 이 레즈넷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 커넥션을 활용한 것이고, 스퀴즈넷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CNN을 활용한 것인데요. 이 2개를 비교했을 때는 레즈넷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D CNN 방법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스코링 하는 거에 각각의 이제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3D CNN 방법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는가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보면은 프로테인 리간드의 결합의 원천에 대한 3차원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이 포즈 프로젝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토셔널 앵글 같은 어떤 3차원 구조적인 특징들을 스스로 이제 학습이 가능하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그리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드 간격에 따라서 그리드 간격이 넓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데이터 손실이 많을 거고, 데이터를 촘촘하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이미지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컴퓨테이션 코스트나 메모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러한 단점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이제 3차원 구조를 활용하게 되지만 이 프로테인 레지두와 어떤 그 인터랙션에 대한 어떤 해석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복셀레이션을 하게 될 때 이 이미지를 내가 이렇게 배치하느냐 이렇게 배치하느냐 혹은 이렇게 돌려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베런트 하지 않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샘플을 어떻게 프리퍼레이션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없게 되면은 예측할 때 성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D CNN 어프로치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과 장단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러한 단점들을 좀 개선하고자 했던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